발표를 해주실 우리 이철 교수님께서 주제는 새 정부 기업 규제 혁신으로 경제 활력 되살리자. 그래서 오늘 그 토론 방법은 먼저 그 발제를 25분에서 30분 정도 이철 교수님께서 해주시고 질문은 나중에 토론을 한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고요. 토론으로 오신 두 분께서는 각 토론은 5분씩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철 교수님께서 기업 규제 혁신으로 경제 활력 되살리자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서강대 경영대학 이철 교수입니다. 먼저 이 뜻깊은 자리에 저를 주제 발표자로 초대해 주신 우리 정상용 대표님, 그리고 경기도 본부의 김선봉 국장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먼저 올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크게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이 현 정권 들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았는데 특히 기업 규제에 대한 거예요. 기업 규제의 어떤 실태라고 그럴까요? 문제점.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기업들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면서 기업 규제 핵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기업 규제를 혁신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 의견을 제안 형식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업 규제의 핵심 필요성. 왜 지금 특히 규제 중에서 기업 규제에 대한 핵심의 필요성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즉 지난 4년 동안 현 정권 들어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 정부 여당 쪽에서는 착한 규제라고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업 활동을, 기업가 정신을, 기업 활력을 제대로 살릴 수 없는 그런 많은 규제가 현 정권 동안 수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통계치를 보면은 지난 4년간, 그러니까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가장 최근의 자료입니다. 국회에 그 발의된 규제 법안이 3,950건이라고 합니다. 특히 현 국회에 들어서 여당이 다수인 그 회기가 시작되면서 이런 기업 규제에 대한 발의가 점점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비교해서 말하면 지난 정권 박 정권 때의 횟수에 비해서 거의 3배나 기업 규제가 급증됐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계획에 대한 체감도, 그러니까 규제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에 대한 체감도를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권이 출범한 97년도부터 2018년부터 측정한 결과 점점 더 그게 추락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점수가 100이 기준인데 100이 규제 계획 핵심에 대한 만족한다는 겁니다. 점점 더 떨어진다는 건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진다. 즉 규제 핵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기업에 대한 규제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규제공화국이라는 그런 오명까지도 불러일으킬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짧지만은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기업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책 사례들을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현 정부의 기업 규제 정책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는 그런 토론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런 기업 규제 정책 자체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제가 설명드리는 게 이번 발표의 주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게 기업에 어떤 규제를 또 어떤 어려움을 낳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국제공항 인국공 사태라는 신문에 언론에 많이 보도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와서 첫 일성으로 내세운 게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입니다. 특히 공기업이라든지 어떤 공공기관에는 이게 거의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정책입니다. 즉 지금까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100% 전환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그 다음에 정규직 직접 고용 원칙하고 바로 맞불려 돌아갑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어떻게 일면으로 보면은 상당히 비정규직의 그런 어떤 불안정한 처우, 또 정규직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근로조건의 개선, 그런 측면에서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기업의 어떤 경쟁력 측면, 또 기업의 어떤 자율성이라고 그러죠. 기업의 어떤 비용 부담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또 기업의 규제를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의 대표적인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의 핵심적인 역할은 잘 아시다시피 뭘까요? 저처럼 티칭, 강의하거나, 다음에 연구하거나, 다음 사회봉사 활동하는 게 대학의 메인 활동입니다. 근데 대학은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메인이 아닌 부수적인 활동들이 또 있습니다. 경비, 수위 아저씨도 있어야 되죠. 다음에 우리 각 건물에 청소하시는 분들 우리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학생 식당, 교직원 식당, 급식을 또 만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활동들은 대학의 어떤 기업이라는 조직, 기업의 메인 활동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메인 활동은 연구 개발하죠. 구매하죠. 생산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케팅 판매 활동, 그리고 AS 활동. 이와 같은 가치 창출 활동이 메인 활동입니다. 기업에도 경비원이 필요합니다. 저도 미국 유학 생활할 때 빌딩에 가서 청소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옛날에 80년대 유학 유학생들은 대부분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빌딩을 청소하는 그런 업무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그런 활동까지 다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메인 활동, 핵심적인 가치 창출 활동에 집중하라 하는 게 최근의 글로벌 경영의 트렌드입니다. 즉 이름하여 핵심 역량, 잘하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라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정부의 이런 정책은 기업으로 하여금 또 대학으로 하여금 청소부 노조가 들고 일어납니다. 경비원, 수위 아저씨들 들고 일어납니다. 정규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몇 달 전에도 그런 시위가 학교 본부 앞에서 실제 저희 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 이 공기업,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대학 또 민간 기업에까지도 파급되는 그런 어떤 사례, 또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투자하고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좋은 교수님을 모시고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장학활동, 그런데 자원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 자원들이 대학의 핵심적인 업무가 아닌 청소활동, 경비활동, 급식활동에 그 자원을 다 써야 되는 겁니다. 또 기업의 경영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경영청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이런 핵심적인 활동에 쏟는 게 아니에요. 100% 그걸 쏟아도 부족한 판인데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겨나갈까 말까 하는 그런 게 지금 우리 기업의 현실인데, 경비활동,
죄송합니다. 경비원을 몇 명으로 할지, 경비원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할지, 청소활동, 청소부를 몇 명 고용해야 돼. 이런 활동까지 시간을 쏟고 자원을 투입하게 되면은 그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점점 더 약화될 것입니다. 또 그와 더불어 기업의 고정비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임금비는 보세요. 대학에 학생이 많이 들어오든 기업의 매출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정규직화 한번 되기 시작하면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 핵심적인 업무가 아닌 부수적인 업무는 아웃소싱 하라는 겁니다. 그게 현대 경영의 글로벌 경영의 트렌드입니다. 외국 기업, 글로벌 기업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IBM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구글, 애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애플은 심지어 생산하는 것까지 연구개발을 하죠. 마케팅만 합니다. 생산은 전부 다 중국에 맡깁니다. 자기들이 설계한 도면대로. 제조만 중국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세계 제1의 신발업체가 어디입니까? 나이키죠, 나이키. 나이키는 공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제1입니다. 왜? 신발을 설계하는데, 개발하는데, 새로운 신발, 패션, 스타일, 디자인, 또 기능성, 그죠? 그렇게 해서 연구 개발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마케팅 활동하죠. 크게 집중하는 거예요. 제조 활동, 심지어 기업의 핵심 경쟁 활동, 가치 창출 활동을 볼 수 있는 제조 활동도 자기들 그거 잘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들어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생산비가 싼 중국에다 아웃소싱 합니다. 그게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는 경영 활동들입니다. 근데 우리 기업들한테, 공기업들한테 모든 걸 다 직접 고용해라. 아웃소싱 못한다. 제 아는 분이, 제 최고 경영자 과정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 있는데, 철도공사에 하청하는 회사예요. 철로에 철목 만들고, 그죠? 수리 보수하는 회사예요. 이 정권 들어와서 비정규직 채로 정착, 정규직 고용, 직접 고용의 원칙에 따라서 철도공사에서 그 일을 자기들이 다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기술자들, 경력사원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있던 사원들이 다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철도공사 공기업의 정년 보장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소기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자리도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직접 고용, 정규직 제로 정책이 우리 기업에 주고 있는, 우리 공기업에 주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공기업 적자 누적되고 있다는 신문기사 보셨죠? 한전 대표적인 게. 한전 지금까지 계속 이익 났었어요. 이 정권 들어서 이전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적자가 누적되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전기를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가스공사, 국내에 사용되는 가스 독점적인 수입, 제가 가스공사 프로젝트를 해서 합니다. 정말 독점적인 업체로서 수익 구조가 탄탄한 그런 공기업입니다. 지금 적자 내고 있어요. 인천국제공항공사 말할 것도 없죠. 정규직보다 훨씬 더 많은 비정규직을 다 100% 정규직 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 또 그분들 복리 구성에 들어가는 간접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이건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이분들을 줄일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두 나라 경직되어 있습니다. 해고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고정비가 높아지니까요, 이익, 손익분기점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즉, 이익을 제대로 내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로 지금 공기업이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고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청년 고용, 새로운 신입사원을 뽑을 자리에 비정규직을 전부 다 정규직화하다 보니까 청년 실업, 그죠?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창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이런 정책이 우리 기업에, 우리 공기업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생명안전 업무. 최근에 무슨 김용균 사태이죠? 그렇게 나가지고 이건 기업이 직접 해야 된다. 언론에서도 말하고 국회에서도 그죠? 야당이 주도해가지고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또 법안이 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현대중공업이 이런 안전과 고용, 생명 안전과 생명에, 환경에 관련된 업무 직접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걸 아웃소싱 맡아가지고 하는 게 좋겠어요? 제가 현대중공업 그 사회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박의 안전, 굉장히 정밀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잡이에요. 그걸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 회사에 맡겨서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생명과 안전, 환경에 대한 이런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전이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겠어? 다 하기에는 아까 말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 원칙에도 맞지도 않고요. 잘할 수도 없어요. 그런 검침 임무, 안전 업무, 그런 걸 몇십 년 동안 해온 업체한테 아웃소싱 하는 게 훨씬 더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기업 이 두 가지, 비정규직 제로 정책, 정규직 직접 고용하는 이런 원칙이 우리 기업, 공기업뿐만 아니고 우리 기업에 얼마나 많은 문제점, 또 글로벌 기업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얼마나 우리 기업을 힘들게 하는지를 현장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잘 알다 주 52시간 근무제입니다. 그전까지 68시간 근무제예요. 근무 시간을 점점 더 줄여 나가는 건 워라밸, 웰페어,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크아웃 라이프를 균형 있게 하자. 그런 전체적인 방향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또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율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더 일하고 싶어야 하는 근로자도 많아요. 오버타임 하고 싶어 있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는 가장 큰 노동 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생산성이 낮아요. 근로시간은 세계 어떤 다른 나라보다 더 깁니다. 장시간 근로해요. 생산성이 낮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처음 느낀 게 그 당시만 우리나라 타이프라이터 쳤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할 거 있으면 다시 또 쳐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워드 프로세스가 일반화되어 있더라고요. 근무 시간은 그 사람들은 8 to 5예요. 딱 지키죠? 그렇지만 근무 시간 동안에는 개인 전화 와도 전화 안 받아요. 신문 안 봅니다. 우리는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그 직장 근무 환경도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이전에 하면은, 보통 오전에 오면은, 식사 갈 때까지는 그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거의 퇴근 시간쯤 되면 이제 하는 거죠. 야식하고, 그죠?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근로시간은 장시간이지만 생산성은 낮은 거예요. 그게 우리 근로 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 시간마저 지금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게 하자는 겁니다. 더 일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 수출, 주문, 오더가 많고, 그죠? 수요가 급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가게들, 빈가제가 회사들 보세요. 한철 장사잖아요. 그죠? 그때는 뭐 12시간도 모자라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철이 지나면, 겨울이 되면은 한가해지죠.
우리 농사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월달, 12월달 추수 다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쉬는 모내기 할 때나 추수할 때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다른 일꾼을 쓸 정도로. 근데 지금의 주 52시간 근무자 이와 같은 유연성, 이와 같은 탄력적인 적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한테 이런 주 52시간제를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일하고 싶으면, 그죠? 며칠간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고, 그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저녁 5시, 10시 되면 다 나가야 됩니다. 연구소가 불 꺼야 돼요. 집에 가서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연구 장비들이 다 연구소에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경직적으로 이런 근로시간 제도를 이용을 하는지. 사실 중요한 거는 성과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로시간을 주 50시간 정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것 중에 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 부분에 설명이 길어졌는데 그 다음에 기업규제 3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작년에 한참 언론에 또 기업에 아주 반대가 심했던 그런 법입니다. 근데 결코 통과됐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상법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2-3시간 토론할 그런 주제들입니다. 감사위원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감사위원도 이사에 한 사람이죠.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 뽑았어요. 근데 이 상법 개정안은 뭐냐 하면은 감사위원은 이사고 따로 처음부터 따로 뽑자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뽑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협동조합이 아니잖아요. 협동조합은 한 사람이 한 표, 그죠? 사람 중심이에요. 그렇지만 주식회사는 주식, 자본 중심의 기업 행태입니다. 한 주가 한 표를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자본을 많이 투자한 사람이 의결권,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주식회사의 형태예요. 이와 같은 주식회사 형태가 자본주의 꽃입니다. 왜 자본주의가 북한의 사회주의, 그죠? 옛날 구소련의 공산주의 경제, 계획경제 시스템보다 더 많은 아웃풋, 더 많은 효율성, 더 많은 웰페어를 구가할 수 있었느냐. 바로 이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 구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창의력을 발휘하게 하고, 그죠? 더 많이 노력해서 또 경쟁화해서 더 많은 성과를 차지하게 하는 게 바로 주식회사 구조인데, 이 주식의 구조를 중에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사위원을 뽑고 또 다중대표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 회사의 주주가 자기와 관련 없는 자회사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 회사뿐만 아니고 자회사까지도 사실 자회사의 경영진은 자회사의 주주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전에 말한 주주가 기본이 되는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자기 주식을 아무 갖지를 않는, 그죠? 모회사의 주주가 이 자회사의 경영청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또 지나친 규제 중에 하나죠. 내부 거래 규제. 물론 내부 거래 규제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재벌 기업들이 이 내부 거래, 자회사의 모회사, 자회사의 내부 거래를 이용해 가지고 부를 축적한 그런 측면, 비판받을 측면이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또 내부 거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이 있어요. 기업이 왜 수직 계열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철강 만드는 회사가, 그죠? 현대 보세요. 자동차도 하려고 그러죠? 건설회사도 하려고 그러죠? 다 철강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주행 회장이 건설회사, 자동차회사, 중공업, 배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다 철강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 그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철강회사를 하고 싶었어요. 왜? 철강회사가 없으니까 내 포항제철한테 아쉬운 소리 하면서, 그죠? 철강을 구매하거나 공급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룹 내에 철강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었으면, 그죠? 수직적 계열화가 이루어지니까 훨씬 더 경영 효율화할 수 있겠다. 요즘 말하면 SCM, 공급 체인을 효율화하자. 스플라이 체인 요즘 많이 이야기하시죠. 전 세계적인 공급망 체인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그죠? 그게 효율화, 이게 스플라이 체인으로 다 내부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맡겼는데, 베트남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거기서 생산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 원리가요, 어떻게 하면 코스트를 낮추냐는 거죠.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수직 계열화를 계속 이루는 거예요. 계열화. 그러니까 다른 기업 외부 시장, 외부 제3자의 기업으로부터 구매하거나 제3자, 자기 생산물 제3자한테 파는 외부 거래보다는 내부 거래를 자꾸 늘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기업의 효율성 때문에, 코스트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 내부 거래를 이 정부 들어와서 대폭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전에는 계열사 30% 이상의 지분만 갖고 있으면 내부 거래 못하게 했었어요. 자회사라도. 미국도 내부 거래가 있지만은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원칙은 뭐냐 하면은 제3자의 기업한테 거래하는 거와 마찬가지의 경쟁 가격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내부 거래를 규제를 강화해가지고 아예 그걸 못하게 하는, 굉장히 그걸 힘들게 하는 그런 구조, 그런 규제를 지금 강하게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스플라이 체인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수직적 계열화 이점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버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요즘 이야기, 내년 1월 27일부터 이게 실현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고가 났어요. 부상을 당하거나 어떤 경우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게 기업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근로자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매뉴얼을 잘 만들어내고 안전에 대한 교육훈련 시키죠? 또 시스템을, 설비를, 최신의 안전 설비를 만들어 놨더라도 근로자가 실수를 하거나, 그죠? 또 고의로 그걸 어기는 그런 경우도 또 생깁니다. 그런 직접적인 과실의 책임이 없는 그런 경우에도 경영자가 직접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그런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내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단, 우리 군대 사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사병이 한 명 사고 났어요. 자살을 했어요. 군대장을 힘들어가지고. 그럼 사단장한테 군법에 해부해가지고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 그런 경영자한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그런 또 규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내년부터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하나하나가 지금 타 기업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현 정부 들어와서 특히 강화된 기업 규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럼 기업에 이게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기업은요, 이게 유기체라 그럽니다. 우리 생물체나 마찬가지예요. 환경에 적응해서 적자 생존하는 겁니다. 적자, 환경에 적응하는 기업만 살아남아요. 그럼 환경이 변하면 그게 적응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럼 현 정부에서 그런 기업 규제를 강화하니까 기업이 그대로 따라가겠어요, 그걸? 그렇지 않습니다.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부단히 노력합니다. 기업이 망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생명체도 보세요. 마지막 단계까지 발버둥 치죠. 도살장에 소가 마지막 끌려갈 때, 그죠? 내는 울음소리. 그 정말 참 자기 최후를, 소가 알게 될 때 그 비장한 마지막 낸다 그러잖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사람 안 뽑아요. 아까 말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람 뽑아 놓으면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알잖아요. 정규직을 안 뽑아요. 뽑는다고 해도 다 인턴으로 뽑아요. 한 2년 데리고 있어 봐요. 같이 일해 봐요. 문제 없다고 판단할 때 정규직 뽑아요. 그리고 요즘은 경력사원을 많이 뽑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년, 신규 취업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기업이 적응하는 거예요. 국내 투자 안 합니다. 국내 투자 축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런 규제에 대한 대응은 중소기업, 스타트업, 벤처가 더 강하게 해요. 대기업은 괜찮아요. 대기업은 기본적인 규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거래선이 있고 매출 규모가 있고 조직이 있고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도 어느 정도 견뎌내지만요. 사실은 이런 중소기업을 위해서 규제한다. 착한 규제다. 라고 하는데 그 피해자는 오히려 중소기업 벤처가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해외로 다 탈한국 하는 거예요. 해외 이전을, 자, 공장을 새로 세우는데 국내에 세우겠어요? 해외에 세우겠어요? 국내에 이렇게 규제하면, 해외에서요, 기업 경영, 공장 세우고, 그죠? 근로자 뽑고 교육훈련 시키고 감당 쉽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국내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죠? 근데 탈한국, 해외로 다 이전합니다. 바로 과도한 기업 규제가 불러일으키는 이런 문제점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세계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코로나 사회하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계속 지금 가는 거죠. 제조업에서 소프트 중심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창의 경영, 자율 경영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했던 건 제조업의 강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제조업이 계속 할까요, 여러분들? 중국이 지금 열심히 추격하고 있죠. 어떤 분야는 중국이 이미 우리 앞질렀다. AI 분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훨씬 더 앞섰습니다. 음성인식, 안면인식 보세요. 중국은, 예? 그 보행선, 그죠? 도로 보행선 지키지 않고 그냥 가다가도 바로 찍혀서, 그죠? 바로 그 사람한테 벌금 통지가 날아온다 그러잖아요. 안면인식 기술. 이것도 AI의 하나의 행태 중에 하나입니다. 음성인식. 음성을 이렇게, 변환시켜주는 거 있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AI 우리나라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태양광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전기차, 그죠?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우리가 경제성 계속 유지하려면 기업의 자율 경쟁 필요해요. 소프트웨어는 소프트 산업은 창의력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제조업은 딱 메뉴를 만들어 놓고, 그죠? 근로자들 타임 스케줄 관리하고, 그죠? 일정한 시간 관리, 모션 관리, 이렇게 해서 생산성 높이면 됩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요구하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경영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창의력이 제일, 기업의 자율 경영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규제하에서는 기업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핵심 성장도 안 되죠. 고용 창출도 안 되죠. 또 우리 기업들이 계속 탈한국 하는 겁니다. 국내 투자도 계속 축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규제 이제 핵심해야 되겠다. 정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은 기업의 좀 활력을, 기업의 기업가 정신, 그죠? 경영자들이 뭔가 할 수 있는 숨통을 좀 틀어넣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옛날 우리 몇 년 신바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가 있는 것 같아요. 신바람 나면은, 그죠? 어쩌면 죽는 노사는 뭐, 밥도 먹지도 않고 열심히 합니다. 신바람을 일으키게 해줘야 되는데, 신바람 일으키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게끔 해줘야 되겠죠? 규제 때문에 못한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규제가 있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는데 규제 때문에 그죠? 상용화를 못해요. 신바람 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은 저도 뭐 프로젝트 해보니까요, 공기업들 항상 그걸 집어넣으라 그래요. 고용을 정대시키는 그걸 항상 결론에 집어넣으라 그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명 고용당 뭐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그죠? 근데 사실 고용 창출은 이제야 인정하지만 대통령도 기업의 목 아닌가요? 기업의 매출 늘어나고 새로운 사업 벌이고, 그죠? 새로운 서비스 개발하고, 그죠? 그러면 자연의 사람 더 뽑는 거 아닌가요? 정부가 이렇게 청년고용 할당제 이렇게 푸시식으로, 그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기업에 활력을 해야지 일자리도 창출되고 투자도 늘어나겠죠. 탈랑구 현상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잠재적 경제 성장. 이걸 다시 일으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기업의 자유권을 줘야 된다는. 기업 규제 혁파해가지고 기업의 신바람 경력, 기업가 정신을 살려가지고 새로운 사업, 새로운 기업 자꾸 일어나게끔 해야 된다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 기업의 필수적인 규제만 하자는 겁니다. 필수적인 규제가 뭐냐? 환경, 안전, 소비자 보호, 또 공정한 경쟁에 대한 이와 같은 것들만 하고 그 다음에는 기업의 자유 경영을 맡기자. 물론 마지막 제 오늘 발표의 핵심은 기업도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정부가, 사회가 기업을 믿고 맡겨놓을 수 있을 만큼 신뢰를 줘야 됩니다. 제가 청년연이나 대한상공회에서 사람들과 이런 문제 토론할 때 항상 그 사람들 기업 규제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죠. 기업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먼저 기업들이 그동안에, 그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는 정말, 사회 책임 다하고, 그죠? 지배구조 투명하게 하고, 환경 보호하고, 사회에 먼저 신뢰를 줘야 된다. 그래야지, 여당, 정당은 표를 기반으로 살잖아요. 국민들의 기업에, 이제 자율권 줘도 돼. 기업 규제 이제 풀어야 돼. 기업이 신바람 나게 해주끔 기업에 맡겨놓아라 하는 그런 목소리가 저절로 나오게끔, 그죠? 기업들이 신뢰를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몇 가지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규제가 모든 부서에 다 있어요. 기업의 한 부서만. 예를 들어서, 중소벤처기업뿐만 관련되는 게 아닙니다. 통상산업부부터 해가지고, 그죠? 경제개혁부의 모든 국토부 다 관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하려면 제 생각에 정부 각 부처를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는, 조정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대통령 직속하에 이와 같은 컨트롤 타워, 기업규제 핵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사무국을 조직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위원회라는 게요. 지금 정권 들어와서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어요. 다 어떻게 보면은 공론화, 그죠? 정부가 직접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커미티라는 게 좋은 게 그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전상현 대표님이 한 사람이 의사결정하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를 만들어 놓으면, 그죠?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의사결정했어. 그럼 책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라는 게 공론화 하는 데는 좋지만 어떤 실제적인 일을 실행하고 결과를 보는 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조직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무국 조직을 가지는 위원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부처를 조정하는 권한을 하고 신규 규제를 할 때는 반드시 손익 영향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성을 판단하자. 그래서 그걸 통과했을 때면 지금 예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천억인가 정부 투자가 넘어가면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근데 예타가 지금 기재부 산하에 있는 KDI에서 해요. 그동안 상당히 독립적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타를 넘지 못하면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에타와 마찬가지로 어떤 규제를 내세우려면은 규제된 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서 그걸 코스트 베네핏 분석을 해야죠. 그게 1이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런 규제를 도입했을 때 코스트, 비용이 들어가요. 뭔가 손해가 발생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 그걸 능가하는 베네핏, 혜택이 있을 때만 규제가 도입하게끔 하자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규제의 일반적인 원칙이 다 포지티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다 금지, 그리고 나의 열거하는 이 몇 개만 허용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전면적으로 바꿔요. 완전 반대 방향으로. 즉, 네거티브, 포괄적 네거티브. 다 허용하되 지금 열거하는 이것만 금지, 이것만 못한다 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특히 새로운 사업, 새로운 서비스 있잖아요. 스타트업이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게 시장에 선을 보여야 되는데, 시장에 선을 보여서 이 새로운 서비스 혜택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지 이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지지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지지층이 없잖아요. 기존 서비스 혜택 받는 사람들만 많이 있으니까 반대가 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지자, 그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소비 계층이 생길 때까지 먼저 스타트업 하게 하고, 다음에 규제는 사후적으로 점점 바꿔나가자는 거예요. 특히 새로운 사업, 새로운 기준 우선 허용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들어보자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시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사업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자. 다음에 기업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자는 겁니다. 기업 규제 필요성이 어느 정도까지다. 그러니까 일몰제를 도입하자.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기업 규제들을 필요성 효과를 검토를 해가지고 아까 그 위원회에서 그 효과가 더 이상 보상되지 않는 그런 규제는 폐지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규제를 만들어내는 건 누가 만들어냅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정부, 공무원들이 만들어내요. 공무원들이 이거 줄이려고 그러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왜? 이게 공무원들의 파워잖아요. 이게 자기가 정년퇴임해서, 그죠? 민간에 가더라도 정관예우 받는 근거가 바로 기업 규제에 대한 파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디 기업에 사회이사를 하니까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갔잖아요. 그죠? 경영학 교수로. 근데 다른 네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 상임위원 하셨던 분이 이제 오셨더라고요. 또 한 분은 감사위원회 했던 분이 오셨더라고요. 세계적인 대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금융감독원에 했던 분이 오셨더라고요. 또 한 분은 검사를 지낸 변호사 분이 오셨더라고요. 저 빼고. 아까 보세요. 기업은 환경에 적응하는 생명체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당연하죠. 조직에 수십 명부터 수백 명, 수천 명의 총무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기업이잖아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조직이 파산되면은, 그죠? 자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도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 점점 더 강해지는 규제, 정부 규제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에서를 이런 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스스로 규제를 없애라. 제가 보기엔 그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연목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3의 기관이 규제를 없애는 기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규제 조직 공무원을 먼저 줄여버려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규제를 만들어내는 부처를 혁파해야 돼요. 그리고 규제 계획을 감독하는 기구, 아까 커미티는, 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소로 만들고,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아니면 장관급, 국무총리 밑에 장관급이 있잖아요. 장관급. 실제 사무국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관부터 규제계획 전담하는 공무원을 뽑자는 겁니다. 그 공무원의 역할은 규제 없애는 거예요.
각 부처에. 그 각 부처에 규제 만들려면 이 부서에다가 먼저 연락이 여기 통과를 하게끔. 그래야지 규제가 없어질 것 같아요. 조직이라는 게 한 번 생기면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하죠. 민형사적 처벌 위주 하지 말고, 여러분 교육도 그런 것 같아요. 야단치고 하면은 대학생들 야단 쳐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인터넷에 올라가서 막 그냥 댓글 납니다. 저도 그런 적 한 번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 절대 야단 안 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게 하는 거다 라고 하면은 채찍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야단 쳐서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애들도 그렇지 않나요? 저도 이제 손자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손자가 2명이에요. 집안에 막 야단입니다. 뭐 정리하느라고 뭐 이렇게 쿵쿵거리지 말라 밑에 아줌마 올라와서 할아버지 야단 맞는다. 야단 막 쳤죠. 그죠? 심지어 자기 엄마 못 보는데 뭐 꼬집기도 하고, 그죠? 효과 없더라고요. 대신 당근을 썼습니다. 인센티브를 줬어요. 할아버지 말 잘 듣고 약속 지키면, 이제 할아버지 같이 놀아주고 책방 가서 책 사줄게.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효과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숨은 그림 같이 찾기 할게. 핸드폰에 그 재밌는 퀴즈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걸 당근으로 인센티브를 하니까 애들이 저를 따라와요.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처벌 위주, 행사 지금까지 대부분 규제가 다 그런 거였습니다. 처벌 위주였죠. 그죠? 심지어 대부분, 우리나라 대부분의 규제는 형사처벌이 또 따라가요. 아까 중대재해처. 다른 나라는 다 손해배상 소송이고, 그죠? 다 민사적으로 해결되는 이슈도 우리나라는 행정적. 그죠? 뭘 못하게 해요. 금지해요. 영업금지, 그죠? 다음에 경영자를 형사고발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조세감면 해주고, 그죠? 따라오는 기업들한테. 투명 경영, 지배구조 투명하게 하고 싶어요. 재벌 그룹들, 그죠? 그럼 그렇게 하는 재벌 그룹에 인센티브 주라는 겁니다. 감면하거나 조세 감면을. 또 사회적 책임 다해요. 사회적 책임. 응? 또 환경보호에 열심히 앞장서는 그런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이렇게 유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제안하는 건요. 지금까지 규제는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걸로 좀 바꾸자는 겁니다. 민간 협력체제로 가자는 겁니다. 민간이 무슨 규제를 주도하느냐. 여러분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민간 기업들이 그런 규제에 대한 이슈를 내걸고, 그죠? 관련되는 산업 기업들끼리 공론화해가지고, 그죠? 규제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벌써 EU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노베이션 딜이라고 합니다. 딜은 딜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조정한다는 거죠. 새로운 사업, 새로운 신규 서비스가 도입할 때 기존의 이해관계자, 또 새로 그런 신산업을 시장에 상업화하려고 하는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요. 갈등이 생깁니다. 이걸 정부가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기업 주도로, 그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려는 기업, 또 기존의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그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규제 프레임을 민간 주도로 만들. 물론 거기에 지자체도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정부 부처도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이런 민간이 주도로 한 이노베이션 딜을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논란이 되는 이슈들을 잘 해결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차 있죠? 요즘 전기차 전기차 사람들 많이 늘어나고 있죠? 점점 더 늘어납니다. 전기차의 제일 중요한 부품이 뭐겠어요, 여러분?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그죠? 제일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그죠?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것도 바로 그런 일들.
근데 문제는 배터리가 제일 비싸요. 부품 중에서. 엔진이 없잖아요. 전기차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배터리가 무한정,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터리 나중에 교체하거나, 그죠? 폐기해야 될 그런 시간이 옵니다. 보통 15만에서 20만 킬로 달리면은 폐기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폐배터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는 리튬, 그죠? 코발트, 그죠? 이런 유해한, 환경에 유해한, 우리 생명 안전에 유의한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폐배터리를 완전히 버릴 거냐? 자원 낭비인 거예요. 어떻게 리사이클링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 관련되는 산업들이 많겠죠, 그죠? 폐기물 업체, 그죠? 배터리 업체, 그죠? 전기차 업체, 그죠? 자동차 회사들, 그죠? 또 환경단체들, 그죠? 이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이 이슈를 처음 꺼낸 게 바로 민간기업입니다. 그 사례가 재미있어가지고 조금, 네네. 그래서 민간기업, 기업 주도로 이런 규제 이슈들을 협의하고, 그래서 갈등 조정해서 규제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말한, 기업이 먼저 사회적 신뢰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이 이런 책임, 정부한테 규제 자꾸 없애라, 타파해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먼저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 요즘 말하는 사회적 책임경 ESG, 그죠? 환경보호, 또 투명 경영을 유도해서. 자, 이렇게 해서 기업 규제를 핵파하고 핵실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자율경영, 신바람 경영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점점 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국내 투자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고, 그죠? 또 탈랑구 현상도 없어지고, 그러므로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은 이렇게 좌석에 좀 앉아주시고. 지금 이 교수님한테 30분 발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50분 이렇게 50분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서 아주 격조가 아주 높은 그 규제 중에서도 주로 40% 이상이 노동에 관계된 그런 규제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동 규제는 이제 그 노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민주노총이 있습니다. 그 민주노총은 규제 혁신을 원하고 있겠습니까? 원하지 않고 이 기득권이 이제 그 노동조합에 있기 때문에 전혀 규제 개혁을 원치를 하지 않고 현행대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노사 관계는 저울로 다뤘을 때, 노와 사를 저울로 다뤄서 그 힘의 그 균형을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힘의 균형을. 그래야 그 규제 개혁도 되면서 그 산업 평화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그 저울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노 쪽의 힘이 더 실려 있기 때문에 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 개혁도 규제 혁신도 안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먼저 토론을 그 용인대학교 신승국 교수께서 토론을 5분간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발표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시간을 부여받았습니다만은, 규제와 관련돼서 제가 한국 경제의 어떤 실태를, 과연 규제 개혁의 결과가 뭐냐? 한마디로 하면 실패했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유인물을 한번 나눠드렸을 겁니다. 2페이지 다닌 거로. 그래서 얘를 분석해서 이러한 규제 개혁의 그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부인데 왜 실패했느냐? 실패한 내용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은 규제 혁신에 의해 4가지 질문, 또 한국의 경제적 위상, 그다음에 한국 경제 문제점, 그다음에 대기업의 나갈 방향과 사회적 책임, 이런 5가지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거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으로부터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고 또 소득이 창출되고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가 성장되는 그런 경제적 주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에는 자율경영 스스로 하게 하라. 독립적으로 경영하게 하라. 여기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신바람 나게 해줘라. 그게 캐럿입니다. 당근을 주라 그래요. 당근을 주라 그죠. 그러나 단 공정한 거래라든가 독과점이라든가 중대재해에 의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대기업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불신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 3,400개에 대한 기업 규제를 했는데 그 결과 어떠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경영, 자율경영, 또 지속 가능한 경영하도록 판을 벌여줘라. 그리고 공정한 시장 거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하라.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1998년도에 해가지고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활동 규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것이 이제 규제 개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4가지 질문을 이제 하나 드리자면은 그거 전에 한국의 경제적 위상,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지해야 될 겁니다. 21년도 IMF에서 한 것이 우리 경제 성장률 4.3%입니다. 지금 200개 국가 중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은 걸로 전망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기업의 CEO 때문에 겁니다. 아까 이런 규제의 악조건 속에서도 자랑하는 기업들이 수출을 해가지고 1조 6천억 달러, 올해는 한 1조 8천억 달러 정도의 수출, GDP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경제성장,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보유가 한 4,700억 원입니다. 세계에서 8위입니다, 8위. 4,500불. 그 다음에 GDP가 7천억. 그래서 세계에 우리가 국가 중에 10대 경제 대국이에요. 세계 경제 GDP가 83조 중에서 우리가 약 2%를 차지하는 자랑스러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수출은 주로 중국이나 미국에 한 40% 수출하고, 품목은 반대토, 기계, 자동차, 석유화 제품, 철강, 선박. 세계 10대 교육국에 갖게끔 기업들에게 자유를 줘라 거죠. 잘못된 부분은 처벌, 선진국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위반되는 것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존경받는, 신뢰받는 기업의 이상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규제 결과, 지금 5년 동안 기업 규제 결과 보면은, 제가 그 4번에 보면은 한국 경제 문제점을 했는데, 한 11가지, 12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패한 정부라는 건 왜 실패했냐? 보세요. 우리가 재정 준칙이라는 거, 재정 준칙도 미재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에서 2개국, 터키와 한국만 그 재정 준칙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한 110개 정도가 110개 나라가 재정 준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뒤떨어진 일을 하고 있느냐. 근데 국가채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와서는 한 50조인데 지금 1000조나 1000조. 40%가 늘어났어요. 국가채무 1000조지만 국가부채는 2000조인데 2000조. 공단이라든가 국민연금공단이라든가 군인연금공단이라든가 공공기관의 부채라든가 또 지방자치의 부채까지 포함해서 2000조예요. 국가부채가 2000조입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그죠?
이게 나라 살림이냐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계부채도 한 2천조 되고, 그 다음에 기업부채도 한 2천조 됩니다. 1,500조 정도. 이건 모두 우리나라는 6천조의 부채를 안고 사는 나라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국가부채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가계부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은행 금리도 올려야 하는, 통화량을 축소하는 테이퍼링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 거는 포퓰리즘. 그러니까 20년도 예산의 513조 중에 한 35%가 복지 예산입니다. 2020년 예산 중에 605조 중에 40%, 240조가 복지 예산입니다. 비생산적인 부분, 이런 부분, 포퓰리즘. 그 다음 장에 넘어가시면은, 과연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할 것이냐, 선택적 복지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생각해 보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선택적 복지를 해야 된다. 약자들, 취약계층들,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뭐 중구난방에서 벌려놓으니까 이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나중에 저출산 정책,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에도 거의 예산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기업 규제를 해가지고 소득을 좀 향상시키겠다 그랬는데, 5번에 보시면 소득 재분배가 실패했습니다. 불평등 잔이기수가 더 늘어나서 3.3인가 3.4가 돼요. 그래서 38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불평등 지수가 30이에요, 32. 꼴찌야, 꼴찌. 그 다음에 빈곤율이 36이 최하입니다. 포퓰린 정책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소득의 불평등이 일어나고, 빈곤율이 세계 1등이랍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파트 부동산 폭등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소득, 기업 규제를 통해서 과연 고용률과 실업률, 고용률이 늘어나느냐? 여기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약 60.1%밖에 안 돼요. 선진국은 대부분 고용률이 70% 됩니다. 70%. 또 청년 실업률은 10%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 한 400만 명 중에 취업에 따르면 한 40만 명이 실업자인데, 체감 실업률은 약 25%, 한 100만 명 정도가 청년들이 취업 상태로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취업을 못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혼도 못하지, 결혼도 할 수 없지, 결혼도 못하니까 결국은 뭐 출산 이런 부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써와야 되는데, 즉흥적인, 인기 영업적인 정책을 써오다 보니까 지금 나라가 통계박산입니다. 통계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일 제가 염려하는 건 지금 저출산율.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가 200국내에서 저출산율이 187이에요. 한 명 나는 나라. 그러니까 어느 인구통계학자가 얘기하더라가 100년 후에 우리나라 인구가 1,500만밖에 안 된다. 1,500만. 그 다음에 2,300년 되면 대한민국은 소멸된다고 인구통계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가 20년도에 보면 출생이 27만 명이고 사망이 31만 명이 사망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감소되죠. 거기다 뭐냐면은 합계 출산율 15세부터 49세 여성들이 낳는 15세부터 49세 임신 가능한 여성들이 낳는 것이 0.84명, 한 명이 안 돼, 한 명이. 그리고 2020년도는 0.76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인구가 줄어들면 뭐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경제 성장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심각함. 그러니까 이 정부는 어떤 초점이 없어, 초점이. 하나에 한두 가지 올인을 해가지고 이런 저출산을 하고 고령화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는데 복지예산을 분산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령사회 문제, 지금 우리 여기다 연세분들이 한 60 되신 분들 대부분 같은데 지금
지금 우리 고령사회에서 16.4%, 약 한 850만 정도가 노인들입니다. 앞으로 20%, 한 1000만이 되는 시대가 한 몇 년 내, 3, 4년, 5년 내에 초고령사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일할 사람 없고 노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역삼각형적인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 조만간 온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그런 문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GDP 한 34%, 35%인데 문재인 정부 끝나면 한 55% 정도의 GDP의 부채 비율이 그렇게 55%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 시작할 때는 600조지만 끝나면 1000조가 넘어가요. 과연 이게 정부가 존재할 이유가 있었는가? 참 의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년하고 여기저기 좀 봉사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제가 봉사하는 마음으로서 애국애적하는 마음으로 제가 온 거예요. 나라가 힘들다. 국민들은 몇 푼 더 주는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그게 큰 돈이죠. 근데 그들에게 그런 것도 줘야 되지만 일자리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결국은 풀어도 뭐예요? 빈곤율만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안 한다는 거야. 사실 외국인들 보면은 한 250만 원, 200만 원씩 받아요. 우리도 그들 가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그래서 이러한 한국 경제 문제점이 상당 부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시간, 한 5분, 한 10분 쓴 것 같은데, 그래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제가 한 2가지 정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모든 기업에 자율경을 맡기고 하는데 지금 GGM, 일본에 보면 GGM, 광주 글로벌 모터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 카스포라는 거 SB 차가 이제 신차가 나오죠. 거기에 새로운 모델이에요. 지금 우리 인건비가 7천만 원, 8천만 원에 대기업이. 그다음 투자 환경이 안 좋으니까 다 해외로 가는 거야, 해외로. 베트남 가고 중국도 이제 투자 환경이 안 좋으니까 자꾸 중국에서 복귀하고 있는데 베트남, 인도네시아를 다 진출하고 캄보디아로 간다고. 왜?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외 같은 그 기업을 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중요합니다. 뭐 투자, 세제 같은 것도 지원해줘야겠지만 이 광주 글로벌 모터 같은 그런 지역 거점 회사를 많이 만들어주는 정책을 쓰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주 글로벌 모터는 현대자동차 7천만 원, 8천만 원 받으면 그건 한 4,500만 원 받더라고요. 그리고 지역 고용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노조가 없어. 노사 상생위원회, 노사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결정합니다. 경산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충청도도 그렇고 이런 광주 글로벌 모터 같은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씀으로써 일자리 창출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해외 나갔던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인건비 부담이 크잖아요. 인건비 부담이 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규직 하야들은 안 돼. 비정규직 해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수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고용에 대해서 플렉시블해야 돼. 신축성이 있어야 됩니다.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엔 정규직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나라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오면 이제 대기업에 나갈 방향과 사회적 책임, 그래가지고 제가 한 6가지 정도는 나갔는데, 네 번째 보면은, 지금 이 교수님 하시는 대기업과 체계 경제는 과거의 부정적 모습을 탈피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서의 사명과 강한 책임을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 일기업이거든요.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여기 아까 자꾸 말씀드렸다시피 ESG라는 거, 환경 문제, 사회적 문제, 그다음에 기업 경영의 투명한 문제, 이런 걸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민을 신뢰받는 그런 기업으로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경영,
공정과 상식 보호하는 경영을 통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의 자리매김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교수님한테 한 4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나 드려보면은 대기업이 세계 1위 기업을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 정부의 어떤 법적 방안이 뭐 있냐 제1위 기업을 도약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할 방향이 뭐가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려보고 두 번째 중소기업과 강소기업 대기업 간의 동반자적 상생 방안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700만 개가 되거든요. 근데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한 10,000개 정도 됩니다. 0.1%밖에 안 돼요. 0.1%. 0.1%가 국가 수출의 65%를 차지해. 80%를 차지한다. 중견기업까지. 20%만 중소기업이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든가 스위스라든가 대만 같은 데는 다 중소기업이 육성이 돼가지고 그게 기반이 되는데 우리는 0.1%가 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적 상생 방안이 뭔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얘기되는 것이 뭐냐면 이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배달앱, 플랫폼 IT 기업의 독과점적인 문제 또 문화공식 영향 확장에 대해서 여러분 TV 보시겠지만 국회에서 많이 혼났습니다. 뭐 카카오톡이 뭐 자회사 150개, 140개 된대요. 사실 기업의 사명이라는 게 아니거든. 세계 기업을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작은 시장을 차지해가지고 중소기업 또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그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의 경영 확장에 대한 입법화에 대한 견해.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애플들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에 보시겠지만 그런 플랫폼 IT 기업에 대한 입법화에 대한 견해 어떤 식인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규제 개혁을 할 핵심적 내용이 뭔가 규제 개혁을 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이런 4가지 사항을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저는 어떻든 간에 이런 토론을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새 정부는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기 영업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 증진, 국민의 행복을 위한 진정한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됐으면 하는 그 바람이 큽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서 아주 수준 높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질문 내용은 나중에 제2토론을 듣고 난 다음에 답변하는 것을 하고요. 먼저 기업의 규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 줄 삼성그룹의 최영수 전무님으로부터 토론을 듣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통계치를 가지고 이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주로 이제 하셨는데, 저는 사실 삼성에 한 33년, 그래서 삼성의 거의 모든 신규 사업에 다 뛰어들어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학교에 와서 좀 거리가 멀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 경제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좀 실감나는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오프 더 레코드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좀 거북한 내용인데 하여튼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있었던 삼성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제가 신입사원 때 제 삼성 본관 시청 앞에 있는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그 에어컨 박스가 제 침대예요. 이제 집에 가서 침대에서 잤던 시간보다는 에어컨 박스 위에서 잤던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들 덤벼들어서 일을 했던 그런 열정과 오기를 가지고 이제 키워낸 기업이 삼성인데, 지금 삼성이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 5시가 되면은 이때부터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직원들이 5시 반이면 싹 없어요. 아예 컴퓨터 전원으로 꺼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시에 벌써 짐 정리해서 사무실을 떠날 정도라면은
걔는 거의 일을 안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오후에 오더를 주면 이거 언제까지 보고해 이런 오더를 주면은 부서장이 크레임 대상이랍니다. 그래도 기업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는 삼성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4명이 설립해서 지금 12,000명이 된 회사가 삼성 SDS인데 삼성 SDS 개발센터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인도에 있습니다. 인도. 그럼 삼성이 뭐가 인도 사람이 기뻐서 바람직해서 인도에 가서 10,000명씩이나 채용해서 저 소프트웨어 개발하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SDS가요, 보통 평균 성장률이 한 10% 되고 하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아무리 안 뽑아도 10%를 뽑습니다. 지금 이제 12,000명 있는 회사인데 10%면 1년에 1,200명을 뽑아요. 대졸 심사를 무조건 뽑습니다. 뽑아서 걔들 한 3년 길러야지 그래도 사회에서 쓸만한 애들이 되는데 여러분들 작년에 SDS가 신입사원 몇 명 뽑았는지 아십니까? 이 문재인이 눈치 보면서 일했는데도 6명 뽑았습니다. 6명.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래도 항공모함처럼 견딜 만한 회사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미 훈련된 3년 이상 훈련된 이런 경력사원을 중소기업에서 뽑습니다. 그럼 결국 인적 자원이 일어나야 큰 자원이었었는데 삼성이 이럴 찐데는 어디 가서 인력 자원이 생깁니까? 예.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도 재정적으로 견딜 수 있는 회사가 이 정도라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신 교수님께서 좋은 얘기 하시는데 제가 실제 우리나라 청년 실업자를 지금 대졸 청년 실업자가 아마 금년 졸업하는 애들을 기점으로 300만을 돌파할 겁니다. 지금 한 26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만 정도 되는 실업자들이 거의 배달이나 하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이런 세대가 그대로 한 90살까지 시프트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끔찍한 일입니다. 얘네들은 경제 능력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이런 애들이 자식을 낳고 가게를 꾸려가고 우리 사회를 떠가야 되는데 얘들이 거의 무직업 상태로 갑니다. 우리 견해로 봐서는 무직업입니다. 걔네들은 먹고 살 길을 찾겠지만은 이거는 직종이 없는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인류의 그 대열이 300만이 이렇게 쭉 한 50년을 시프트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제 거의 경제는 마비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지경이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지금 K-팝이니 뭐해서 굉장히 문화예술은 잘 되는지 아시죠? 문화예술계의 지금 인력 취업 현황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있는 게 이제 부산의 동명대학교인데, 부울경의 인구가 850만입니다. 거기, 연극, 영화, 음악, 실용예술 이런 거 해가지고 26개 대학이 있어요. 26개 대학에서 작년 졸업생 중에서 작년 정규직을 받은 학생이 졸업한 학생이 몇 사람 될 것 같습니까? 딱 한 사람 됐습니다. 딱 한 사람. 이게 말이 아닙니다. 26개 대학에서 그 과가 한 7개, 8개가 되는데 여기서 40명씩, 50명씩 58이 400명 아닙니까? 그게 한 26개 대학이면 벌써 몇천 명이 쏟아져 나왔는데 딱 한 명 취업됐습니다. K-팝, 문화, 아주 화려한 얘기들 하죠. 실상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 이제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데, 아까 이제 이철 교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게 이제 세 축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그래도 과거에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투자를 해서 항공모함을 만든 이런 기업들, 삼성이나 현대 같은, 이렇게 항공모함 선단을 구축할 수 있는 회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을 겁니다. 이제. 안 되면 해외라도 나가서 이제 살아남게 되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이재용 회장이 미국 가서 이제 플랫폼, 앞으로 이제 반도체도
메모리나 이런 게 아니고 결국은 커스터머가 디자인한 걸 직접 만들어주는 플랫폼 기업들이 살아남는 건데 플랫폼 기업을 미국에다 갖다 21조가 투자라고 했어요. 그게 우리의 일인데 앞으로 그게 먹고 살 길인데 그 투자를 미국에다 하고 왔어요. 이런 지경이 됐잖아요 이제. 그러더라도 저기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기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기업들은 살아남을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애써서 기르려고 했던 게 이제 중소기업하고 특히 벤처기업들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창조적인 기업. 이런 기업들인데 아까 이철 교수님도 뭐 냉혹하게 지적하셨지만 우리 이 수많은 견자가 결국 누구를 잡겠습니까? 대기업들은 CEO의 의지를 꺾겠지만 의지를 어느 정도 삭감하겠지만은 이런 참조적인 기업들은 아예 생존을 죽여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할 일은 뭡니까? 지금처럼 국민의 세금 이렇게 따먹고 저렇게 따먹고 뭐 반짝하는 뭐 실적 하나 내고 했다고 그건 다 사기죠 이제. 기업이 아니고 국민의 세금을 등쳐먹는 사기꾼들만 계속 살아남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만들려는 정부도 걔들이 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이거 조금 손봤다고 해결되지 않을 건데 왜냐면 걔들이 표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대기업은 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표가 몇 표 안 돼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서러움을 나가는 건데 이런 창조적인 중소기업들은 머릿수는 또 되게 많아도 표수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이제 함부로 손댈 수가 없을 건데 어쨌든 저런 이제 규제 개혁을 통해서 풀어줘서 쟤들이 진정으로 경제적인 도전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구조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꼭 풀어야 될 문제지만 그렇게 이제 쉽지 않은 문제고요.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던데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아니고 4차 산업시대가 왔습니다 벌써. 지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은 그 우리 저 보험이나 이런 설계사들 이 사람들의 거의 그 2분의 1 정도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왜? 인공지능이 다 하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쌓아서 없애고 내 자리를 잃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어떤 일을 할 거냐를 길러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기업들이 표출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금융기관의 창구형 일자리들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기업에서 은행 가서 이렇게 창구에서 만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이라 할 수 없어서 이거 못 두들기니까 가서 뭐 면담하는 거 말고는 창구에 직원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제 결국 그 벌써 이제 4차 산업시대가 도래했는데 4차 산업시대의 핵심이 뭐냐? 초연결과 지능화 정보사회, 지능정보사회죠. 그러면 이 사회에 지금 뛰어들어가서 뭔가 산업을 창출하지 않으면 이제 먹고 살 거리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대기업 살아남는 몇 개, 그 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 그 다음에 세금으로 먹여사는 이런 애들이 결국 저 우리 산업이라고 이끌어가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이 교수님 발표 중에서 제가 감명 깊게 들었던 게 기업규제 혁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려고 또 좋은 안 같습니다, 이제. 이철희 교수님 주제 발표 말고 두 분께서 적나라하게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가끔 우리 윤 후보님께서 벌써 한번 뛰쳐나오는 말씀이 실사구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동안에 박정희 정권 18년 또 5.16 80 정권 이게 약 전가시가 뭐 한 12년, 5년에서 12년 노무현 씨가 해서 그게 한 또 18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좌파 정권인데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10년이 우파 정권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동안에 걸어놓고 이어가면서 다만 예산이며 각종 사업을 벌기는 것보다도 쓰는 것에 더 정부가
주안점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인구 정책에서도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그 아기 낳기 이 출산 장려에 뭐 24주인가를 부었다고 그래요. 그 뭐 10년 동안에 그걸 부었다는데 그때 시작할 때나 10년 후에가 도리어 인구는 더 절벽되고 말았죠. 예산만 어마어마한 예산을 부었지만 근데 사실상 현장에는요 모든 민원이나 모든 게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장에는 예를 든다면 그 출산 정책만 가지고도 24조를 부었지만 실제 얘기 나는 현장에 저 고물산촌에 있는 젊은 섹시한테는 돈이 안 갑니다. 중간에서 우리나라는 뭘 하게 되면은 뭐 홍보비다, 뭐다 해가지고 전부 쏟아져 나갑니다. 그리고 실제 실사무시로 받아야 할 사람은 거기서 100분의 1이나 받고 마는 것.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책이 성공을 한다는 것은 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결론을 주면 앞으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 실제로 모든 사업에 물론 마구잡이로 해서는 안 되죠. 규제도 있어야 하고, 농소도 있어야 하고, 또, 반영도 있어야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장에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맞춰서 실사무시 정책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저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 질문 내용은 그 실사구시 정신을 갖고 기업의 그 현장에서 옛날같이 참 그 땀 흘려서 일을 해서 하는 그 산업화 시대의 그런 정신만큼은 지금은 이제 4차 산업 시대지만 정신력은 오늘날의 정신력은 그런 그 옛날의 산업화 시대의 정신력을 가지고 실사구시로 우리가 임해야 되겠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우리 현장에 계셨던 그 최은수 전무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예, 짤막하게. 네. 아유, 뭐, 적절하신 지적이고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걸 그 정책 담당자들이 뭘 홍보를 하고 뭘 보이기 위해서 뭐 하는 거, 이런 거 자체를 좀 국민이 냉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 이거 실행할 사람들 있잖아요. 실제 담당자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노출이 되고 부각이 되고 그 협의가 되고 이런 체제를 가야 되는데 아마도 지금 뭐 탁현민이 같은 친구는 이제 안 나오리라고 보고, 예? 이제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직접 전달되는 이런 루트를 새 정부에서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아주 이론이 아니고 그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그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분 말씀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면은 오늘 그 발표자 주제를 하신 이철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제1 토론자로 나오신 신승국 교수님 고생하셨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제2토론자로 우리 최은수 전무님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토론된 이런 내용들은 그 다음 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입안이 돼서 그 실행하는 그런 단계로 옮겨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또한 오늘 토론이 시의적절했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정과 상의실 경기본부가 주관한 27차 토론을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